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실종설까지 돌았던 마윈이 마침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마윈은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금융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무능력하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예약 면담을 통해 마윈을 소환했고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에 예정된 기업 공개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엔트그룹은 IT 기업이 아닌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대들었다가 찍힌 마윈이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오랜만에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마윈은 지난해 10월처럼 패기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윈은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책임이라는 립서비스를 이어갔으며 그의 눈빛은 과거와 다르게 어딘가 힘이 없고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그간 겪은 고초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마윈은 엔트그룹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중 하나인 금융지주사로 만들어 소액 대출 등 금융 업무를 맡기고 모회사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핀테크 관련 기업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 정부의 방해로 마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엔트그룹이 금융지주사가 되면 당국에 상당한 자본금을 납입하고 증자 등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 증자에 대형 국유은행과 연기금 등이 참여하면 마윈 창업자의 지분이 줄고 자연스레 국가 통제권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엔트그룹의 지주사 변신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한해 기업 가치의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중국 최대 부호인 마윈마저 순식간에 처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에서 중국 정부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 행태는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중국 고위직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청나라 시대 황제의 버금가는 호화판 생활을 누렸던 뇌물왕이 적발돼 웨이보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한국 돈으로 1에서 2천억 원대의 수뢰 혐의로 구속됐던 거물급 관료나 재계 인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국인들이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인 화룽자산관리 라오샤오민 전 회장의 부정부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부정축제 규모뿐만 아니라 엽기 행각 또한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뇌물 액수만 3,044억 원으로 1949년 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액입니다. 그는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불법 하청, 부정 승진 등을 일삼으며 거액의 뇌물을 착복했습니다. 더 엽기적인 것은 라이 전 회장은 결혼한 유부남임에도 다른 여자와 장기간 부부 사이로 지내며 슬하에 아들 2명을 두었고 주택만 100채가 넘고 첩도 100여 명을 뒀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들 첩은 모두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며 전처부터 시작해 내연녀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 첩을 화룽자산 계열사의 주요 보직에도 앉혀 족벌체제 구축까지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라이 전 회장은 뇌물수수죄, 공금횡령죄, 중혼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역대급 부정부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 관리나 국유기업 고위직의 권한이 막강한 반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매우 적어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맥이 중요시되는 중국 사회에서 고위직들이 다양한 정관계 로비에 버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런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가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감시와 억압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의 지난해 2월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 체제는 안정을 원칙으로 하고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두가 스스로를 보호한다. 병원 및 보건 관계자는 고의적이든 아니든 모두 확진자 수를 줄일 것이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후 그의 집으로 전염병 통제 관련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남성들이 찾아왔고 그가 문을 열자 공안 7명이 몰려와 그를 힘으로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저우 씨에게 9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중국인 B씨는 2019년 10월 중국 관영 매체 기사를 트윗한 뒤 홍콩의 영광을 공산당 강도들이 부끄럽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얼마 뒤 그는 홍콩과 대만,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고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트위터 팔로워는 고작 27명이었습니다. 어떻게 27명 중에 중국 정부 관련자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최근 4년간 트위터 등 SNS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등을 비판한 중국인 50여 명
명을 처벌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트위터 등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이들도 적지 않은데 중국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SNS를 이용해 중국 당국에 반대하는 내용을 올릴 경우 대부분 구금 등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을 통한 징역형 증가는 중국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넷에서도 여론을 통제하고 비판을 억누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결국 국가의 기강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과 감시가 주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은 두 번째 만리장성까지 지으면서 소수 민족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200km에 달하는 미얀마와의 국경에 남방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국경의 총 길이는 22,000km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곳은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인데요. 중국 윈난성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 북부 카친주, 샨주 등에서는 중국 정부군과 소수 민족 반군 간 유혈 충돌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함께 중국 정부는 미얀마로부터 코로나가 유입될 것을 상당히 우려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윈난성 정부는 그동안 엄격한 국경 통제 조치를 가동하는 등 코로나 유입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미얀마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659km를 건설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미얀마와의 모든 국경에 고압 철조망 장벽은 물론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장벽을 세운다면서 내세운 이유는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또한 미얀마 난민의 유입과 마약 밀매도 막으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장벽을 건설하는 숨은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이 몰래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고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위구르인,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망명을 원하는 중국인의 출구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미얀마와 중국 관계 전문가인 시링은 중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 지역은 과거부터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통로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자국민의 탈출을 막기 위해 21세기판 두 번째 만리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권력이 정점에 달하자 미국에서도 강경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교체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기고문이 미국에서 발표된 것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전략의 중심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워싱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슬렉틱 카운슬에 실린 80장짜리 기고문에는 중국이 미국과 세계에 가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매우 강경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시진핑을 정조준해 중국을 전통적 공산주의로 돌려놓고 마오쩌둥과 유사한 개인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요. 결국 공산당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시 주석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기고문에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고도 언급이 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전략의 중심지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미군의 수준을 유지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 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전력의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중 사이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중국의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은 더욱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이 강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몸값이 높아지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아시아 제1의 선진국으로 올라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